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와 함께하는 레슨먼 정석투자 시리즈 붉은 개미의 대박을 위하여. 저는 김 선생입니다. 저는 뱃사보입니다. 박세익 전무입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소개할까요? 저희 슈퍼개미 뱃사부님 그리고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박 전무님 오늘은 약간 차트 얘기해 주신다라고 저한테 아까 오늘 얘기할 거 제가 예. 적어왔네요.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얘기할 게 네. 차트는 무용지물인가?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차트를 보고 매매한다고 하면 좀 폄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차트를 봅니다. 네네. 왜 차트를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장기 투자가 과연 우리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데 과연 정석인가? 네, 그 얘기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지난번에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매년 28%씩 네네. 우리 배사부님이 정정을 좀 해주셨는데 매년 26%씩 수익을 내면 1년에 26%씩 수익을 내면 딱 10년 지나면 260% 수익이 난 게 아니라 복리의 마법 때문에 10배가 오른대요. 10배. 그죠? 그래서 내 돈 1억이 10억이 되고 또 10년이 지나면 100억이 되고 그래서 28%씩 20년만 하면 1억이 100억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28%를 어떻게 꾸준히 내냐? 26%. 26%씩. 그거는 피터 린치랑 워런 버핏의 평균 수익률이 거의 21에서 한 28%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매년 그렇게 수익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매년 26% 수익 낸다는 거는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랬는데도 26%씩 네.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모든 게임은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결국은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실수를 줄일 것인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요게 이제 통으로 아마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부분 남아서 한 4개 정도로 쪼개서 올라갈 건데 전체적으로는 이번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건 그렇게 방송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얘기를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차트는 무용지물인가 이게 이제 주제잖아요. 근데 보통 가치 투자자들은 차트는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굳이 시장 흐름 뭐하러 봐, 내가 좋은 주식이면 그냥 사서 기다리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무용지물인가? 라는 질문 자체에 벌써 차트도 필요하다라는 게 약간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박 전무님 얘기 듣기 전에 먼저 뱃사부님 차트 보세요? 네, 저도 봅니다. 보고.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차트는 저는 이제 저점을 잡고 주로 이제 고점에 매도할 때 참고를 하는 용도로 쓰고요. 그리고 이게 저점이냐 아니냐 이제 한 4가지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캔들, 두 번째는 이평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량, 네 번째는 보조지표를 활용합니다. 보조지표? 예. 보조지표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거 얘기 다 하셨는데 보조지표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 그럼 박 전무님이 차트는 무용지물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시죠. 네. 우리 업계에 펀드 매니저 하다가 나가셔가지고 한 5천억 버셨다는 분이 계세요. 진짜로 벌었나요? 그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분이신데 굉장히 한국의 워런 버핏 같은 분이시다. 엄청나게 탐방 다니시고요. 누군지 뭐 기업 IR 가보면 저는 이제 가끔씩 가는데 저는 가끔씩 가보면 그분이 항상 앉아 계세요. 항상 앉아 계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대단하신 분이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제가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뭘 그래 차트를 보고 있냐, 어떤 주식이냐, 어떤 주식이냐고 이래 보시는데 제가 한국의 맥도날드 같은 기업을 발굴한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우 참 박전무 주식 잘하네 하면서 그랬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주가가 한 60%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네, 올랐었는데 그 60%를 그분이 사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왜 차트를 보고 있었냐면
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되냐면 네. 주식시장에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2,200개예요. 그죠. 네, 2,200개라는 기업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코스피 주식이 800개가 약간 안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 기업이 1,400개가 좀 넘습니다. 네네. 그래서 2,200개인데, 우리가 어떻게 2,200개 주식을 다 탐방을 다녀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차트가 뭘 말해주냐면, 저는 차트는 사람의 관성이고, 차트는 옛날에 경마장을 제가 한 20년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친구 따라 딱 한 번 가봤었는데요. 그때 경마가 시작되기 전에 그 많은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그 말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말 보죠. 상태를 점검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의 펀더멘탈을 아는 사람은 그 기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죠.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 투자하는 그 경마에 배팅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가들은 가서 뭘 보고 계세요 하니까 말에 걷는 거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말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네네. 네. 차트가 이 기업의 상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차트 모양에서 이 회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네. 막 이런 걸 판단을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절대 판단은 안 됩니다. 힌트를 얻는 거야. 그래서 윌리엄 오닐의 뭐 성장주 투자법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컵 위드 홀드라는 부분 있잖아요. 보통 성장주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네. 이렇게 바닥에 조정을 보이고 이런 컵에 홀드 예. 손잡이처럼. 예, 손잡이. 네. 그런 모양을 하고 빵 뛰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지표예요. 예. 그런 유용한 지표에서 빵 뜨는 모습이 나올 때 도대체 이 기업은 왜 여기서 올라가는지 그때부터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하는 네.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주식을 훨씬 더 압축을 해서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차트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도 차트를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딱 얼굴을 봤는데 사람의 얼굴에 황달이 끼어 있어요. 네. 다크서클이 읊고 있는. 네, 다크서클이 있고 네, 사람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해보기 전에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네. 눈이 왜 그렇게 노래? 하면 간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회사 주식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트가 그렇게 안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사부님 같은 이 주식의 고수들은 그걸 느껴요. 정말 펀더멘탈이 아주 강하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 기업이 좋아지려면 그런 모습의 말이처럼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말이 삐걱거려요. 제가 축구하다가 지금 골절이 돼가지고 깁스를 지금 뭐 풀긴 했지만 걸을 때 쩔뚝쩔뚝거리거든요. 아직 문제가 완벽하지 있는 않으시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 걸음걸이를 보면서 아, 저 사람 다리에 뭔가 문제가 있겠네라고 알 수 있듯이 차트는 그런 용도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2,200개의 종목 중에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핵심 코어 기업을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우리가 실패를 많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우량한 기업부터 먼저 투자를 해보셔야 돼요. 그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생뚱맞은 회사의 그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분석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초우량 기업부터 웬만하면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에 있는 주식부터 그래 해보시는데 그런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차트를 보고 아니면 우리가 펀더멘탈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다 했잖아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긴 주식을 발굴했을 때 이 회사가 내가 방금 발견한 걸 이미 시장은 다 반영을 했는지도 보려면 살려고 봤더니 200% 주가가 최근에 주가에서 올라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기업을 탐방을 갔다 와서 와 정말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랑 같이 정보 모임을 하는 형님이 그게 니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그 이미 다 회사가 알고 있다. 그렇게 좋아질 네. 거라고 네. 이미 벌써 시장에서 한 달 내내 얘기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차트를 본다. 아, 내가 아는 정보가 이미 반영이 됐나?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서 이 기업이 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러면 히스토리컬리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10년 동안은 그죠. 이 회사가 PBR 0.5에서 1배 사이에서 움직였는지 PBR 1배에서 3배에서 움직였는지 그러면 우리가 PBR 1배가 싸다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이 회사의 히스토리컬 차트를 딱 봤더니 아니 이 회사는 0.5에서 1 갔다가 0.5에서 1 갔다가 네. 이런 기업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펀더멘탈을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아까 그 차트 사람 얼굴 그다음에 네. 경마장에서 말의 걸음걸이로 차트를 비교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입사 시험 볼 때 필기 시험 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 선별해내고 괜찮은 애들 뽑아내는 것처럼 예. 투자하기 전에 차트로 어느 정도 선별해내고 그 안에서 펀더멘털을 좀 더 자세히 보고 투자를 고르면 실패 확률이 좀 더 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차트가 공부하기 전에는 되게 뭘 봐야 될지 차트도 종류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아까 뭐 캔들 차트 얘기하셨고 네. 그랬는데 저도 아는 게 사실 캔들 차트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뱃사부님께서 한 4가지 정도를 보신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내가 핵심적으로 보는 차트라고 하면 이것부터 봐라 라고 하시는 것들을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뱃사부님 아까 4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럼. 네 가지요. 일단 캔들 보신다 그랬고 예, 캔들에도 사실은 캔들만 잘 봐도 예. 사실 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혼다 문의사라고 거기 일본의 유명한 쌀 거래의 상시자인데 그 사람이 캔들 차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몇백 년이 지금 지난 1600년도니까 지금 400년, 500년이 됐는데도 네네네. 지금 이 차트가 통용이 되고 있다는 거는 그죠. 그만큼 확률이 높은 거죠. 좋은 거라는 얘기죠. 좋은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쓴다는 얘기는. 예, 그래서 그 캔들만 잘 봐도 저점을 잡을 수도 있고 고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딱 특징적으로 이럴 때 잡아라라는 게 있으십니까? 좀 복잡한가요? 뭐 첫 번째 아까 나타나는 이제 예. 미인이 되려면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예. 뭔가가 이슈가 생겼다는 거죠.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 사야 나왔다는 되는 게 거예요? 이슈가 생긴 거죠. 일단, 그렇거나 아니면 예. 이제 확 바닥에서 떨어질 때 예. 오히려 뭐 나타나는 캔들이 있어요. 예. 뭐 그런 캔들이 나왔을 때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이 캔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변화의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잡는 걸 좋아하니까 예. 그런 이제 저점을 잡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평선이 예. 좀 똑같듯이 말이 달리려면은 좀 건강 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죠. 그런 게 뭐 역배열인 것보다는 예. 정배열일 때 정배열로 가는 거. 뭐 저는 또 역배열일 때도 사기는 사지만 일단 정배열일 때가 더 빨리 모멘텀이 튈 때가 많죠. 정배열이라 뭐 이게 하면 뭐 장기 이평선, 예. 그다음에 뭐 중기 이평선, 예. 뭐 단기 이평선들이 다 차례대로 이렇게 있을 그렇죠. 때 그러니까 5일 이평선, 20일 차례대로 이평선, 뭐 60일 차례대로 이평선, 아니면 120일 모여 이평선. 있거나 다 차례대로 있을 때 그때가 정배일 때 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아까 거래량 얘기도 하셨는데 거래량까지 좀 그게 듣고. 이제 거래량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거래량이 모든 것에 나타나는 거죠. 예. 이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 예. 그럼 많이 나왔을 때 그 전에 손바꿈이 많이 일어난 거죠. 누군가가 예. 좋다고 판단해서 많이 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누군가 세력이든 누군가가 매집하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많이 샀기 때문에 그게 거래량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회사에 모멘텀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까 3가지를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보조지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도 뭐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뭐 예를 들면 스토캐스팅, 그다음에 투자 심리, 네. 그리고 하나는 이격도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를 보고 점점 어려워져. 이건 조금 이따 들어볼게요. 박전무님도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대략적인 거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왜 우리가 가치 투자자라 하더라도 이 차트를 안 보면
보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박 전무님도 오늘 눈여겨보는 차트의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 방금 뱃사부님이 얘기한 거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 네. 예전에 삼성전자를 110만 원에서 사서 140만 원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다 팔았다고 이제 자랑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2018년 초까지 삼성전자가 280만 원이 가죠.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나 네. 일반 투자가 분들이나 성장주 하시는 분이나 차트에서 크게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저 우리 직원들한테 뭐 해주는 얘기인데 예.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윌리엄 오닐이 52주 신고가가 나는 종목을 계속 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52주 신고가가 난다는 얘기는 1년 동안에 최고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이거는 펀더멘탈의 개선은 없이 52주 신고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대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업을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했을 때 일단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만 딱 모아봐도 거기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가치 영역에 있다가 모멘텀이 만났을 때 딱 들어가는 게 가치 투자의 어떤 시간적 효율성이나 자금의 효율성에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철강 주식부터 해서 화학 주식부터 해서 아니면 개별 기업 중에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발굴을 해서 턴어라운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많은 기업을 늘 탐방을 가서 늘 체크를 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기업이 52주 신고가가 나버리면 무슨 펀더멘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3년도부터 4, 5, 6, 7년도까지 2000년도 9월 달에 이제 스웨덴의 말베 코쿤코사라는 조선소가 망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그 골리앗 크레인을 1달러에 사왔다 했잖아요.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면서 현대중공업이 제 기억으로는 17배 올랐어요. 그랬나요? 네, 그 밑에 있었던 태웅이라는 그냥 단조회사예요. 태웅이라는 회사는 100배가 올랐죠. 태웅은 기억해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발굴을 하냐면 이 기업들이 전부 다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기업 턴어라운드는 하이 그로스 스탁은 전부 다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시작을 하는데 가치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빠져서 샀잖아요. 샀는데 올라올 때 50% 먹었네 하고 팔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0배라는 걸 놓치는 거죠. 그죠? 17배라는 걸 놓치는 거죠. 그게 어떤 그런 실수를 이제 우리가 방지를 하려면 이 52주 신고가가 났을 때 그때 탐방을 딱 가가지고 얘는 왜 이러지 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이미 조선주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가 나 있을 때요. 현대미포조선을 제가 탐방을 가봤어요. 울산까지. 가서 거기 IR 담당 부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조선은 일본이 이거 넘버원 아닙니까? 일본 이지방 일본은 아닙니까? 했더니 씩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업계의 벤츠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선업계의 벤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한마디로 그냥 다 설명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아시아권에서만 통하고 글로벌하게 저는 이제 항상 세컨 티어에 있다가 탑 티어로 올라서는 기업을 사면 10배가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컨 티어라고 생각했는데 탑 티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탑 티어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랬는데 우리는 조선업계 벤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벤츠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미 그때 기술적으로도
일본은 노령화가 돼가지고 용접공조차도 이제 좀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해야 되고 인력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1000 TEU급이라든지 네. 7000 TEU급 소위 말해서 그분 말씀 그대로 하면 그냥 기성복만 판대요. 기성복만 그냥 딱 규격대로 만들어 놓고 사갈 사람은 사가고. 근데 당시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14,000 TEU 하면 거기에 맞게끔 딱 만들어주고 우리가 공기를 짧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지상건조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 네네네. 그런 발전 속에 전 세계 조선 시장의 80%를 우리가 싹쓸이해 왔어요. 네, 그런 탑티어로 올라서는 모멘텀이 2004년도에 있었는데 이미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미 따블이 나 있는 상황이었지만 와 사야 되겠네 하고 그때 들어가서 2008년 초까지 조선주가 그러고 나서도 거의 10배 올랐던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태웅은 한 70배 올랐고요. 그런 모멘텀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52주 신고가가 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강한 모멘텀이 있는 그랬는데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배사부님이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스몰캡은 조그만 이제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작정꾼들에 의해서 시세를 억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시총이 큰 주식들은 거래량 동반 없이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전 고점에 물려 있었던 이 매물을 다 소화해 가면서 사는 이 힘이 뭔지 그걸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좋은 말씀. 진짜 52주 신고가 이거는 그 지난 시간에 매매할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하고 맥락이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방송하면서 제가 예전에 방송 많이 할 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한 명도 없고요. 특히 뭐 추천할 때 조정되면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찍으면 사람들이 야 1년 동안 주가가 이만큼 올랐어? 사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52주 신고가 된 거부터 보고 사라 그러시니까 이건 참 좀 약간 저도 약간 뭐 충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 내가 진짜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52주 신고가 그 다음에 또 보시는 지표가 있으십니까? 차트. 그러면 방금 주식은 이제 파는 게 예술이잖아요. 예. 항상 보면 파는 걸 잘 못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파는 방법도 방금 똑같은 식으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차트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많은 산을 만들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매물대를 계속 돌파하면서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지면 이 전 고점에서 무슨 뭐 코로나 위기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가 한마디 할 때 이제 눌림목을 주잖아요. 그 눌림목을 줬다가 또 다시 전 고점을 또 돌파해 버리죠. 예, 그런 모양새로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고점을 하향 돌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 고점이 하나의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을 매 거래량을 왕창 일으키면서 하향 돌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왜? 아니 이익도 잘 나오고 업황도 아직 괜찮다는데 왜 여기서 전 고점을 하향 돌파를 하지?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펀더멘탈들도 체크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체크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빠질 때는 항상 그 대주주를 비롯한 그 내부자들이 가장 먼저 팔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9시 뉴스에 나오는 정도의 악재, 코로나 위기가 됐든 북한에서 미사일을 샀다는 둥 이런 위기로 빠질 때는 그거는 위기가 아니에요 전혀. 예, 모든 대중들이 알아서 이미 그걸 반영을 하고 계산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52주 신고가가 하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전고점을 또 하향 돌파를 하는데 이유를 모를 때는 반드시 그 회사 기업을 탐방을 가보든지 펀더멘탈을 빠르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 신호라는 말씀. 위험 신호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15종목이든 20종목을 갖고 있을 때 차트를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전고점을 거래를 일으키면서 파는데 아무 악재의 뉴스가 안 나왔는데 거래를 일으킨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미약품이 네. 여러 가지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쫙쫙쫙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죠? 2015년, 16년. 그랬는데 반대로 이제 계약 취소권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걸로 이제 잡혀가신 분들도 많아요. 한미약품이 계약 취소권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내부자. 예, 그 전에 이번에 또 좋은 게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한 달 동안 오르더라고요. 올랐는데 그게 발표가 좋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네. 그 다음날 취소권이 하나 나와요. 네네. 취소권이 나오는데 그날 아침에 플러스 5% 정도 시작하다가 갑자기 큰 은봉이 나옵니다. 그죠? 저도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 큰 은봉이 나오는데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그 전날 라이센싱 또 아웃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예, 저희 예, 직원이 이제 2%에서 4%로 비중을 높이겠습니다라고 아침에 회의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일단은 첫 번째 이 내용이 시장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보자. 근데 한 달 동안 차트 보면 쭉 올랐다 그랬죠. 예, 예. 바이오 전체가 좋았던 게 아니라 한미약품만 올라갔었어요. 내부자들이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산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미 내부자들이 먼저 산 것 같다. 네, 예. 그러면 장 끝나고 발표한 그 라이센싱 아웃 소식에 내가 봤을 때는 이 내부자들이 또 여기서 때릴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 매물을 받는 그런 매물을 매매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한번 지켜보자 라고 얘기해서 일단은 아침 회의 때 안 사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9시 반까지 갑자기 플러스 5%였던 게 마이너스 10%까지 쭉 빠져요. 거기서 제가 이게 뭐지라고 봤는데 역시 내부자들은 때리는 거구나 했는데 그 마이너스 10%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계약 취소권이. 그죠? 예, 예. 그 계약 취소권이 딱 나오고 한 거로. 일단 제가 저희 직원들 보고 갖고 있는 한미약품 일단 다 까라고 그랬어요. 네. 왜 다 팔라는 얘기죠. 예, 다 팔라고. 네. 왜 다 팔라고 했는지는 묻지도 말고. 다 팔고 나서 저희가 이제 11시에 또 회의를 했었거든요. 예, 예. 11시 회의 때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일단은 다 팔았어요. 마이너스 한 14%, 15%까지. 근데 그날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가고 예, 예. 그 다음날도 하한가 갔었잖아요. 예, 예. 왜 팔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날 장 시작 전부터 아니 어제 그렇게 중요한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시세가 약하게 플러스 5%로 시작했고 예, 예. 마이너스 10%를 이 악재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마이너스 10%를 갔다는 얘기는 또 내부자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 보고 먼저 까라고 시간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일로 인해서 분명히 조사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저희 고객들이 나중에 그 뉴스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목요일인가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주말 내내 그 한미약품 뉴스로 인해서 우리 고객들이 인피니티에서 한미약품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단 다 까라고 그랬어요. 다 까고 3일 내내 쭉 빠졌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59만 원에 팔았던 게 한 3일 지났더니까 30만 원대가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시세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르던 뭔가 악재가 나오거나 호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세가 이상하게 움직일 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원칙들이 좀 필요하다. 이상 지표들을 점검할 수 네. 있는. 그러니까 차트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차트만 가지고 투자라는 게 아니고 차트에서 힌트를 얻어서 매매 시점을 잡든 아니면 위험 신호를 감지해서
빨리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것들을 네. 해보자라는 게 오늘 이제 차트는 꼭 봐야 되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네. 아까 전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네. 고점을 깼다고 하셨는데 그 고점을 깼다는 게 고점에서 저점을 깨는 건지 어떤 예.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네. 그 엘리엇 파동으로 보면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는 1파, 예. 2파, 3파, 그렇죠. 4파, 5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시세가 죽는다라고 예, 했을 때 예. 3파, 4파, 5파가 이제 더 높다고 했을 때 네. 이 3파의 고점은 거래가 엄청 많이 일어난 그렇죠. 고점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5파에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시세면 이 3파의 고점을 보통 안 3파의 깨고 고점, 그렇죠. 또 거기서 올라가죠. 약간 눌림목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면 조정을 그래서 받더라도 이걸 네. 시청자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질문해 주셔서 알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3파 고점까지 깨면서 밑으로 예, 내려오는 예. 조정이 나오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약간 없다라고 보고 뭔가 위험 관리를 하라 네, 이런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차트가 이러면 사고 이러면 팔고가 아니라 그러면 전 3파의 이 강력한 네. 펀더멘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산 이 매물대를 왜 깨냐는 거죠. 그럴 때 빠르게 펀더멘탈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의심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주식에 아까 그 5천억 하신다는 그분이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신 얘기가 차트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만 보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시세가 어떻게 네, 움직이는지. 네, 네. 근데 이 9시부터 10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저녁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오잖아요. 네. 그죠? 네, 네. 팔아야 되는 사람도 내일 아침에 내가 팔아야지. 그리고 사야 되는 사람도 내일 아침에 사야지. 많은 생각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아침 1시간 동안에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의 힘겨루기가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 데이 트레이딩, 하루짜리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이 아침 1시간의 매매가 어떻게 시세가 형성되는지 되게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데 이 하루짜리뿐만 아니라 뭐 일주일치가 됐건 이 아침 1시간에 그분은 왜 괜찮습니다. 확진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God bless you. 그래서 이런 그 기침이 잦으면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차트에서 이 차트는 왜 이렇게 기침을 자주 하지? 그 기침을 자주 하는 거의 표현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보통 떨어지는 주식들은 보면 보통 차트에 아까 캔들 차트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음봉이 계속 많아요. 아침 시세가 강하게 붙었다고 마이너스로 끝나고 강하게 붙었다가 시초가보다는 낮게 끝나고 그게 음봉이잖아요. 그게 떨어질 주식들은 음봉이 많이 달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건강을 잃을 때 이제 기침이 많이 나온다. 차트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기침을 되겠지만 잘했네요, 제가. 또 차트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실 테니까 양봉이라 그러면 보통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차트, 음봉이라 그러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시초에서 종가까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걸 보통 캔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차트를 왜 보내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